예, 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미국의 FOMC가 있었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죠. 잠정적인 부담이고요. 중국에는 또 헝다그룹 얘기가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제가 올 들어서 이제 연간으로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나 봤더니만 지금 9.2%가량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두 자릿수로 올랐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인데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남은 10월부터 3개월이 대단히 또 중요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금융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보면서 대응할 것인가. 오늘은 라이프 자산운용 강대권 대표님 모시고 투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대권 대표님은 지난번에도 저희 시간에 한번 오셨지만, 예, 한국의 이제 가치 투자를 표방하시는 또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당장 이제 현안으로 되고 있는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 리스크하고요. 네. 사실 헝다 문제가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리스크들, 규제 리스크 이런 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요새 헝다그룹 얘기가 많은데요. 네. 워낙 이제 부채 규모가 크고 또 뭐 중국에서 이제 뭐 1, 2위를 다투는 이제 건설 회사다 보니까 규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헝다그룹이 왜 이런 위기를 겪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중국 정부가 이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렇죠. 이제 건설업체의 가이드라인을 몇 개 세워놓고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헝다그룹이라고 더 놓고 보고 타겟을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기획된 유동성 위기, 이제 계획된 이제 어떤 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태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옛날에 리먼 사태처럼 이렇게 일파만파 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그 리스크로 다가가기를 가능성은 저희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뭐 무슨 중국 내에서 국한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중국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중국 정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내년에 그 이 집권 연장을 앞두고 네. 이제 지배력을 강화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중국도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양극화 문제가 되게 심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좀 통제를 해보자라는 두 번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든지 금융시장의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걸 앞두고 선제적으로 좀 디레버리징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도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다 중국 내수 경제에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수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중국 내수의 의존도가 높은 뭐 국내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를 점검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헝다는 이제 당면한 과제인데요. 부채 규모가 뭐 올해 말 내년 돌아오는 거 보니까 뭐 이 갚아야 될 돈들이 헝다는 그룹 기업으로서 생존하기는 어려워 보이대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그죠? 네. 부동산 부분을 떼서 국유화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헝다보다는 중국 전체의 그 리스크들이 좀 더 내년 10월에 이제 당대회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이 사면인 장기 집권이 중국의 최대 리스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헝다의 네. 리스크가 가령 뭐 중국에서 대부분 미분양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러면 네.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뭐 전년 대비해서 안정적인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헝다 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디벨로퍼들이 뭐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든가 이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어떤 타겟을 보고 이제 그 헝다 그룹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런 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헝다 그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헝다 그룹의 부채도 많지만 그만큼 자산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질서 정연한 채무 조정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게 되면 역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중국 입장에서야 뭐 서구식 자본주의가 아닌 자기들 방식의 시장 질서를 잡고 싶어 하겠죠. 네, 중국 얘기는 그 정도 하겠고요. 헝다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메가톤급 재료나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네. 테이퍼링에 대한 사실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가 섰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금리 인상 시기도 2023년에서 내년 2022년으로 상당히 점도표의 비중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 시장 예상보다 테이퍼링의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년에 2013년, 14년에 테이퍼링 진행을 보게 되면 보통 1년 정도 텀을 두고 했었었는데 이제 내년 중반까지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좀 특이할 부분인데요.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돈을 푸는 거니까 계속 완화적인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면 양적 완화도 끝나게 되는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긴축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그 끝나는 시점이 중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짧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당겨졌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긴축은 뭐 아주 심한 긴축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완화적인 정책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FOMC의 발표문을 좀 더 그 세밀하게 보면 사실 이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 많이 올랐었는데 오히려 완화적이다라고 평가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연준에서 내년에 물가 전망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 내년에 인플레이션 전망을 확 올리고 그에 따라서 테이퍼링도 좀 짧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 실질 금리는 좀 마이너스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내년이 좀 고물가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좀 길게 가져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후행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저물가, 저금리 이런 시대가 계속 지속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번 FOMC를 계기로 해서 내년 전망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고금리, 고물가 이렇게 좀 아주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이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사실은 풀어놓은 돈을 공격적으로 줄이고 금리를 올리기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 시장에 보면 이제 저금리 상황이 좀 다 종결되는 금리는 점차 좀 오르는 쪽으로 투자자들은 보면서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가 후행적으로 따라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액면으로 보이는 금리 자체는 좀 상승 추세를 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자산이 싼 게 없다.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주식도 많이 올랐고 또 암호화폐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자산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동력은 이제 소위 이런 걸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서 저금리 기조가 많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내려가서 자산의 상대 가치가 올랐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내년부터 좀 고물가 고금리로 태세가 전환된다고 본다 그러면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그 가장 큰 드라이버가 바뀌는 내년부터라고 한다 그러면 자산 인플레이션의 제동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자산 간의 상승률 차이도 좀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뭐 원래 우리가 뭐 엄청난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올해가 작년 말에 이제 예측한 겁니다. 올해가 이제 작년만큼 상승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글로벌 또 경제 이슈들 진단했고요. 이제 파트 2로 가서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자, 섹터나 종목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남은 하반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네, 뭐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네. 네. 그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네. 그 특별한 이렇게 과학적인 그건 없지만 네. 매년 가을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늘 한 8월 말부터 한 10월 한 중순까지 시장이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흔들리다가 네. 11월부터 다시 방향을 찾는 모습을 늘 보여왔었었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8월 중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뭐 여전히 약간 9월, 10월 동안에는 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네. 네, 10월, 11월에 좀 매도가 많이 몰리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상한 투자자들이 더 주식을 먼저 팔고 하다 보니까 10월까지 좀 시장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저희 역시도 좀 약간 비슷하게 10월까지는 조심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내년 초까지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게 된다 그러면 좀 좋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내년 초까지만 보더라도 전망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시장의 주요한 악재로 거론되고 있었던 뭐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너무 고평가되다라든지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든지 뭐 최근 이제 오늘 말씀드린 중국 이슈라든지 이런 또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이미 약재가 좀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희석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9월 10월 달의 적립 기간들을 좀 장기적인 시간에서 본다 그러면 내년 초를 보고 좀 매력적인 그 매수 기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년 초까지 보는 시기에서는 괜찮은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연말 것 되면 같아요. 사실은 기대감들로 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요. 몇 년 전에 반해도 그랬는데 최근 몇 년은 계속 양도세 이슈 때문에 네. 누르는 상황이고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연말이 아니라 그 전에 오히려 충격을 받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있지만 내년 연초까지는 흐름 좋게 보신다.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네. 당면하고 있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시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10월, 11월 결국은 뭐 위드 코로나든 정부에서는 뭐 다른 방 표현을 하던 간에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변화들과 관련돼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모두가 다 열망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코로나가 증시에는 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작년 3월에 이제 굉장히 파괴적인 하락이 있었고, 네. 근데 그 이유를 놓고 본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풀렸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더 트레이딩에도 더 많이 집중하게 됐고, 또 서비스 지출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상품 지출은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경제처럼 서비스보다는 상품 생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무역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호혜를 입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살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식은 되게 좋았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증시에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락다운 이런 제한들이 풀리면서 서비스 지출은 늘어나고 상품 지출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물론 이제 경제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되겠지만 주식시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간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까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가치도 막 올라가는 추세였다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도전적일 거라서 종목들을 좀 잘 세심하게 골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바라고 있고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소비도 하게 되고 생산의 이 병목 현상도 해결되고 다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네. 강대건 대표님은 역발상으로 위드 코로나가 주식시장에만 투자자 입장에서만 볼 때는 마냥 좋은 거냐 네.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좀 뜨아하기도 하고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보시는 섹터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어렵다고 말해놓고 뭐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아니, 예람되긴 어려운 한데요. 가운데 길을 찾아야 되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들은 뭐 기후 변화 관련된 네.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좀 시끄럽고 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ESG 관련된 걸로 지난번에도 테마가 말씀하셨는데. 네.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최근에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기후 변화. 그래서 이 환경, 사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그러니까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많이 올랐지만 저희 역시도 계속 기후 변화 쪽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앞에 FOMC 말씀드리면서 인플레이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코로나로 인한 바틀렉, 병목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저성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제 이 바틀렉, 병목 현상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좀 생산 측면에서의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주로 자동화 쪽에 대한 투자가 이제 내년부터 좀 많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ESG 이후에 좀 기업의 설비 투자, 그중에서 자동화,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종목들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ESG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ESG에 대한 개념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ESG는 뭐 환경, 거버넌스, 약간 그 착한 기업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환경 변화, 기후 변화로 얘기한다면 친환경 쪽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거 2차 전지든 뭐 수소 모멘텀이든 뭐 탄소 이런 쪽으로 다 엮일 수가 있는 거네요. 조금 확장을 하게 되면요. 조금 그쪽하고요.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자동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다면 금융주 혹은 뭐 연말 배당주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볼 만한가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요 시기는 이제 네. 배당주의 시즌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또 금융주가 공교롭게도 배당을 되게 많이 주고 있고 네. 또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금융 건전성을 확보시키는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내년에 은행이나 보험주의 성장성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견주어 보면서 밸류에이션이랑 같이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강대건 대표님이랑 이채원 의장님 모셨을 때 그때 이채원 의장이 말씀하셨나 지주사 얘기도 했던 걸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 뭐 한화그룹이나 최근에 한화그룹은 뭐 여러 방산과 함께 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효성이라든지요, 뭐 LG도 그렇고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눈여겨 보이는데요. 지주사 여전히 강 대표님도 좋게 보세요. 이채원 의장님 시각이신가? 네, 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시장이 많이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평가 종목을 찾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근데 결단코 말씀을 드려서 어떤 섹터나 어떤 그룹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뭐 아주 부담 없이 지주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동안 좀 장기간 소외가 됐었고 그다음에 보통 지주사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갖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 대비 지주사의 가치가 얼마냐, 지주사 할인율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10년의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주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뭐 저평가된 주식은 늘 저평가되어 있고 재평가가 잘 안 되게 마련이니까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 지주사들이 그 본업의 사업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SK가 SK 머티리얼즈랑 합병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물론 SK 머티리얼즈 주주에는 좀 비우호적이긴 합니다만 지주사라는 게 그룹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룹 전체의 좋은 사업들은 다 지주사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에 비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자회사, 지주사 동시에 있으면 자회사를 사면 되지 뭐하러 지주사를 사?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단순화된 생각으로 지주사를 너무 좀 무시하셨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 좋은 사업이 붙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게 좋은 찬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는 사실 아까 여쭤봐서 쭉 얘기를 하셨고요. 네이버, 카카오나 우리 플랫폼 관련주들의 노이즈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주주도 그렇지만 또 주식시장이나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게 많은 그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최근 이슈가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이거를 플랫폼과 게이트키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한테 독점을 허용해 준 이유가 워낙 이제 세상이 저성장이니까 너희들이 독점을 하는 대신 새로운 상장 산업을 만들어줘, 새로운 길을 열어줘 이렇게 이제 그 사회가 용인해 줬던 건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산업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단지 어떤 중간에 큰 길에 문 하나 세워놓고 그 문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걸 게이트키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런 현상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회가 이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지 않는 플랫폼, 게이트키퍼로서의 플랫폼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최근에 나온 것이고 또 이런 현상들이 국내에서만 나오는 움직임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중국, 미국 다 공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비용 효율이 높고 좋은 사업인 건 맞지만 이제 게이트키퍼냐 진정한 플랫폼이냐 이런 거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라이프 자산운용 강대건 대표님과 남은 하반기 시장 전망 전략 세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대건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